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파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가 공식 사과하면서 부동산 투기 이익은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연루 직원들의 자금 출처와 통신 내역을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LH 투기 의혹에도 정부는 이사 대책 등 앞서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은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달 이사 대책 후보지와 지난해 8사 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하고 다음 달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접종 시작 9일 만에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 의심 신고는 모두 3,600여 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검찰개혁 진행 상황과 함께 다음 검찰총장 인선을 포함한 검찰 조직 안정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외교부와 미 국무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오늘 중으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10살 조카의 손발을 묶은 뒤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애완견 배설물을 조카에게 먹이는 등 정서적 학대까지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고 토지개발과 주택 업무 관련 부처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토지 거래 제한하는 등 재발 방지책도 내놓았습니다. 홍 부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합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징계 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하게 될 것입니다. 토지개발, 주택 업무 관련 부처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에서 토지 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 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나아가겠습니다. 83만 원을 공급하는 이사 공급 대책을 포함하여 주택 공급 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은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의 자금 출처와 통신 내역을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파악한 뒤 서로 짜고 대출을 받아 땅을 샀는지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김평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묘목들이 잔뜩 심어진 경기 시흥시 무진해동 토지. LH 직원들이 지난 2018년 4월 사들인 땅입니다. 최근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후 경찰은 발빠르게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뭐 보러 오신 거예요? 영상 쓰고 말씀하세요. LH세요 혹시? 경찰이 주목하는 건 토지 거래 시점과 대출 금액입니다. 거래 대금 100억 원 가운데 60억 원 가까이가 은행 대출인 만큼 무리한 투자를 한 배경엔 확실한 신도시 관련 정보를 미리 입수한 게 있는 건지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할 사항이 상당히 많다면서 LH 직원들의 소환 조사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른바 3기 신도시 투기 세력을 적발하기 위해 특별수사단을 구성했습니다.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적절한 투기를 했는지 등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기 위해 수사 인력을 대거 투입했습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집중지휘 사건으로 지정해 수사 전 과정을 총괄 지휘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사과와 대책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특히 정부의 셀프 조사 한계를 지적하면서 검찰 수사 필요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정부 조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흘이나 앞당긴 정부의 사과와 발표를
국민의힘은 졸속으로 준비한 셀프 면접으로 규정했습니다. 당사자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앞세운 조사 결과를 과연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는 겁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직접 사과해야 국민이 사태 수습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변창흠 장관은 해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100배 사지도 모자란 마당에 이사 부동산 대책에 힘을 싣겠다는 것은 뜬금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상임위 개최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에도 응하라며 감사원이나 검찰 수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정부의 셀프조사란 힘있는 공직자는 숨기고 만만한 몇 명만 마녀 사냥에 회부하고 덮는 것으로 3월 안에 끝낼 것입니다. 정의당도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면서 제도 보완 대책보다 사태의 전말부터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가 직접 나서 엄정 대응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적 공분을 의식한 듯 충분하지 않으면 더 강력한 조사가 이뤄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당내 일각에선 국토부와 LH를 합동조사단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지만 일단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기 문제도 꺼내들며 초당적으로 나서라고 정치 공세 차단에 주력했습니다. 비난으로만 일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제기된 부동산 및 건설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단호한 대처로 부동산 적폐 청산에 함께 해주기 바랍니다. 정부 여당은 부총리 사과에 이어 이번 주 합동조사 발표로 조속히 사태를 수습한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이 상임위 개최와 검찰 수사를 요구하는 만큼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정원입니다. LH 투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요구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제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도록 법과 제도가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SNS를 통해 LH 투기 의혹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6대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어떤 것이 6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으니 대통령의 본심이 투기 세력 발본 세권이라면 시행령을 고쳐서 검찰 전문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금지한 자본시장법 위반은 6대 범죄에 들어가 있는데 부동산 투기는 제외된다는 것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냐고 지적했습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강제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단체들은 논평에서 정부의 합동조사가 제 식구 봐주기식으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단체들은 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여전히 추상적이며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행위에 대한 환수 조치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정부의 전수조사와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부총리가 대국민 사과도 했습니다. 그 사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신도시 예정지로 선정된 시흥시 과림동입니다. 땅을 덮은 검은 비닐은 관리가 안 되는지 여기저기 구멍이 났고 허리 높이까지 오는 나무는 빽빽합니다. 땅 소유주 8명 가운데 6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입니다. 우리 저거 다 팔았죠, 작년에. 뒤에서 샀대, 우리 땅을. 그러니까 뒤에서 너무 잘 짓는다고 산 거야. 근처 LH 직원 명의로 추정되는 다른 땅에도 푸릇한 묘목이 가득합니다. 토지에 나무가 심겨 있으면 가치가 높아져 보상 규모가 커지는 점을 노린 듯한 흔적입니다. 그걸 갖다 부었을걸? 원래 고물상 있었지. 총중이 심어놨잖아. 언제 풀려도 풀린다고 신고하는 그런 사람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알려진 건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은 LH 직원 10여 명과 가족들이 시흥 신도시 예정지 2만 3천여 제곱미터를 매입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일 뿐만 아니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의무 위반 행위로 평가됩니다. 의혹이 제기된 당일 해당 직원들은 업무에서 배제됐고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사 범위를 상위기관인 국토부와 관련 지자체 공무원, 3기 신도시 전체 택지로 넓히라고 지시했습니다. 광명, 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할 것. 의혹의 핵심은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땅을 샀느냐는 겁니다. 신도시 계획을 알게 된 직원이 시세 차익을 노린 게 아니냐는 공분은 이미 높습니다. 또 토지 강제 수용으로 원주민의 이탈을 부르는 신도시 개발만큼은 LH가 보안에 더 신경 써야 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부 조사에서 공무원이 추가로 신도시 택지를 사들인 정황이 발견되면 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정책에 대한 신뢰는 더욱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그 정부의 신뢰를 저하시켜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나선 정부가 계획 차질이 일어날 가능성도 없잖아 있거든요. 정부 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벌인 1차 전수조사 결과를 이번 주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한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4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YTN이 리얼미터 의뢰에 실시한 3월 1주차 주간 집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1.7%포인트 떨어진 40.1%로 집계됐습니다. 부정평가는 2.1%포인트 오른 55.7%로 긍정과 부정평가 차이는 15.6%포인트를 기록하면서 5차 범위 바뀌었습니다. 정당별 지지율에서도 국민의힘은 1.3%포인트 올라 32%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은 31%로 1.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국민의당은 8.1%로 0.9%포인트 상승했고 열린민주당과 정의당도 소폭 상승해 각각 6.8%와 5.2%를 기록했습니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서울과 부산에서도 국민의힘이 나란히 상승하면서 하락세를 보인 민주당을 앞섰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6명을 대상으로 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입니다.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네, YTN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계 진출에 대한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다만 이념 성향이나 지지 정당별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는데요. 이제 관심은 윤 전 총장의 등장 시기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지난주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계에 진출하는 게 적절한지 물었습니다. 적절하다가 48%, 부적절하다가 46.3%로 5차 범위 안에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념 성향별 응답을 분석했습니다. 보수 성향 응답자는 과반이 윤 전 총장의 정계 진출이 적절하다고 답했지만 진보 성향 응답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70%를 넘었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적절하다가 절대 다수였던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부적절하다가 대다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윤 전 총장의 최근 행보도 야권과 궤를 같이 합니다.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검찰이 사라진 나라에서 도둑놈들의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다며 윤 전 총장이 쫓겨난 이후 칼날을 들이댈 검사가 없다고 한탄하자 윤 전 총장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적 정보를 도둑질에 투기하는 건 망국의 범죄라며 검찰이 즉각 수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호응한 겁니다. 충돌을 해가지고 나온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야편에 속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지. 하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포함해 보수 정당에선 너나 할 것 없이 러브콜을 보내는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이 언제 어디로 움직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주시는 역할을 하시면 좋겠다는 게 제 희망이고요.
현재로선 재보선 이후 야권이 재편될 때 등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상황에 따라 조금 더 일찍 나설 거라는 예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가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됩니다. 사건 핵심 인물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서 사실상 사건의 지휘했던 총장이 물러나면서 수사 동력을 연거푸 잃게 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격려 방문한 바로 뒤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검찰은 자료 삭제 혐의가 있는 산업부 공무원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재판부 사찰 의혹 등으로 직무 배제됐다가 법원 집행정지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직후였습니다. 산업부 공무원 영장 청구 과정에도 윤 전 총장이 관여한 정황이 전해졌습니다. 대전지검에서 이보다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는데 윤 총장이 사실관계를 더 보완하라고 반려했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원전 의혹 수사는 사실상 윤 전 총장이 지휘했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윤 전 총장이 사퇴해 수사가 영향을 받을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욱이 사건 핵심 인물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각하면서 검찰 수사는 이미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수사와 직접 관계는 없어도 감사원이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위법이나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것도 검찰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이런 조건에서 청와대 관련 인사로 수사를 확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총장 사퇴에도 원전 의혹 수사는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료 삭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재판이 내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면직안을 제거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난 5일 윤 전 총장 사표를 수리한 이후 문 대통령이 처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는 자리로 검찰개혁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포함한 검찰 조직 안정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입법을 비롯한 차기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로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 대검찰청이 전국 고검장들과 함께 조직 안정화 방안을 모색합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오전 10시 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주재로 전국 고검장 회의를 개최합니다. 조남관 대행과 고검장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로 혼란스러운 검찰 조직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달 7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까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사실상 내년 대통령 선거 전초전이어서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지만 후보 단일화 신경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최아영 기자입니다. 한 달 뒤면 치러지는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가량이 투표자로 대통령 선거를 1년여 앞두고 민심을 파악하는 사실상 작은 대선입니다. 그래서 여야 모두 승부를 걸었지만 단일화부터 쉽지 않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단일화 협상에 아직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의견 접근은 꽤 이뤄졌지만 사소한 부분에서 신경전을 벌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는 좀 더 통 크게, 좀 더 유연하게, 좀 더 대범하게, 담대하게 리더십을 발휘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에 민주당은 박영선 후보의 승리로 시대전환과의 단일화부터 매듭지었습니다. 힘을 모아가는 과정 속에서 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단일화 과정에서 주신 좋은 말씀과 정책 앞으로 저의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후보직은 내려놓지만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박영선 후보님을 도와서 서울 시민의 삶을 위한 정책 선거로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권 단일화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중도층을 두고 경쟁하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시작부터 협상 주도권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이번 주 첫 만남을 갖기로 했지만 100% 여론조사를 할지 다른 방식을 추가할지부터 의견이 다릅니다. 자잘한 방법론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이 일이 그르쳐질 수가 있습니다. 두 후보가 통 크게 마음을 열고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의외로 쉽게 처음부터 가급적이면 빨리 만나서 서로 단일화에 대해서 실무선에서 협의를 시작하자. 후보 등록을 단일 후보가 등록을 할 수 있어야.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된다면 궁극적으로 출마 기호 문제도 걸림돌입니다. 국민의당의 사번을 가지고서 선거에 이겼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확신이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시한은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이때까지 단일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각자 후보 등록을 강행한 뒤 선거 직전까지 협상을 이어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국회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논의를 본격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 잇따라 추경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예결특위를 거쳐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관련 사업수가 70개 정도에 불과한 만큼 이달 안에는 논의를 마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번 추경안을 보궐선거 매표용 꼼수라고 규정하고 꼼꼼한 검증을 벼르면서 세출 구조조정부터 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논의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은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뒤에 숨진 사람은 현재까지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과 사망의 인과성이 확인된 경우가 없다면서 정부를 믿고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말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쉬지 않고 이어져 17,000여 명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 9일 만에 누적 접종자는 31만 4천여 명으로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선 접종 대상자 41.2%가 접종을 마쳤으며 전 국민 대비 접종률은 0.61%입니다. 접종 기관별로 보면 요양병원은 81.3%가, 요양시설은 49.9%,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27.2%가 접종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은 9.3%, 1차 대응 요원은 3.7%가 백신을 맞았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은 30만 9천여 명, 화이자 백신은 5,200여 명이 접종했습니다. 당국은 백신 접종을 시작했어도 마스크 쓰기 등 방역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백신에 의한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최소 2차례 접종을 하게 되면 2달 정도의 어떤 시간적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방역적 긴장도가 완화가 되면 환자 수가 증가되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의심된다는 신고는 하루 새 806건이 늘어 누적 3,68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 반응 가운데 경련 등 중증 의심 사례가 2건,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가 9건 추가됐습니다. 특히 접종 후 사망자는 2명 추가돼 누적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명은 모두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여성 환자로 평소 기저질환을 앓았습니다. 당국은 어제 백신 피해 조사반 첫 회의를 열고 사망과 접종의 인과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정부는 단 하나의 사례도 결코 가벼이 넘기지 않고 전문가 중심으로 사인과 인과성을 규명해서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계속해서 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당국은 접종 초반부터 사망 신고가 잇따르면서 과도한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매주 한 차례 피해 조사반 회의를 열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확인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3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에 집계된 379명보다 64명이 적은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300명대 중후반에 이를 전망입니다.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가 그룹도 학교는 안전하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방역당국과 교육부는 거리두기 단계별로 정해진 밀집도를 조정해서 등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새 학기 일주일째, 아직 정규생 등교는 시기상조입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 2학년, 고3만 매일 학교에 갈 뿐입니다. 나머지 학년은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합니다. 올해는 학교를 갈 줄 알았죠. 2학기 때는 학교 좀 갔으면 좋겠어요. 잘 제대로. 감염 확산 우려 때문인데 전문가 그룹은 학교가 비교적 안전하다는 평가 결과를 내놨습니다.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은 낮고 관리 가능성은 높다는 설명입니다. 거리두기 최고 단계에서도 의료기관, 요양병원, 그리고 요양시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식당과 카페 등은 지속 운영될 필요성이 높은 시설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방역당국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전교생의 3분의 1 또는 3분의 2 등교만 가능합니다. 비교적 단순한 방식인데 이런 등교 밀집도를 조정해 등교 가능 인원을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전파 위험도가 낮고 관리 가능성이 높은 곳은 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자율검사 체계로 가는 곳으로 했습니다. 매일 등교하는 학년을 당장 늘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대신 일선 학교가 자율적으로 방역 상황에 맞춰 등교 인원을 정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공감대는 학생들이 등교를 좀 더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대부분 다른 어느 것보다도 안전하다는 전제에 대해서 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니까. 네. 오랜 기간 등교 제한으로 학력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 속에 학교 방역을 유지하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이 올 가을에는 고등학생이, 내년 1분기에는 초등학생까지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일부 지역의 방역 수칙이 완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미국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현재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하루 6만 명에서 7만 명 사이 수준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고 정말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과거의 다양한 급증 상황을 돌이켜보면 매우 높은 수준에서 정체되다가 급증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를 서둘러 완화하는 것은 또 다른 급증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일부 주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공공장소에서의 규제 완화를 발표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규제 완화와 관련해 파우치 소장은 우리는 조심스럽게 천천히 돌아오기를 원한다.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지 말라며 또 다른 급증이 발생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조금 더 참고 견뎌야 한다고 말하고 날씨가 따뜻해진다고 해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또 고등학생들이 가을 학기까지 백신을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초등학생들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한 연구가 끝난 후인 내년 1분기까지 백신을 접종할 준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연방 지침이 며칠 내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공급과 접종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올해 선진국들의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내년에는 신흥국도 본격적으로 회복세에 접어들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선진국은 백신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 해소와 정부의 적극적 접종 등에 힘입어서 올해 말쯤 대부분 집단 면역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신흥국의 경우 백신 계약 물량 자체가 부족한 데다 공급 시기도 선진국 보급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서 내년 중반 이후에나 집단 면역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네, 장기간 표류하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한미 양국은 오늘 중으로 원칙적 합의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경석 기자. 네, 국정호입니다. 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외교부와 미 국무부가 보도자료와 성명을 통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합의 내용은 한미 두 나라가 내부 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뒤에 발표되고 그 후 가서명이 이루어집니다. 원칙적 합의 내용에 대한 발표는 오늘 중으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새 합의가 2026년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서 새 합의에는 한국이 분담금을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 국무부는 합의 내용에 한국 측의 의미 있는 증액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CNN 방송은 지난달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단연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측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사는 지난 5일부터 미국 워싱턴 DC에서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당초 어제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협상이 하루 늘어나면서 귀국 일정을 미룬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협상이 타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오던 상황이었습니다. 분담금 협상 합의에 대한 공식 발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과 맞물려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장관은 오는 15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일본에 머문 뒤에 우리나라를 1박 2일 방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오늘부터 9일 동안 실시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 전투 준비 태세 유지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올해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오늘부터 오늘 18일까지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참가 규모는 최소화되고 야외 기동 훈련도 하지 않습니다. 10살짜리 조카의 손발을 묶고 머리를 욕조에 수차례 집어넣어서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숨진 아이의 이모인 30대 무속인 A씨와 이모부 B씨를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모 부부는 조카에게 개 분변을 먹이면서 영상을 촬영하는 등 정서적인 학대도 일삼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10살 조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모 부부는 알고 보니 무속인이었습니다. 조카가 귀신에 들렸다며 이를 쫓아내려고 학대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친엄마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10살 조카를 숨지게 한 이모 부부. 알고 보니 이모는 무속인이었고 이모부는 보조 국악인이었습니다. 조카를 왜 죽이셨습니까? 조카에게 미안한 마음 없으십니까? 범행 동기는 무엇일까? 황당하게도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들은 조카가 대소변을 못 가리고 말을 잘 못하는 등 귀신 들린 것처럼 행동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파리채와 빗자루로 때리고 손발을 묶은 뒤 물고문을 하고 이 같은 학대를 친엄마가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이모 부부가 동생인 친엄마에게 수시로 문자 메시지, 동영상 등을 보내 아이 행동을 언급했고 엄마는 오히려 복숭아 나뭇가지를 보내 아이 체벌을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이 엄마는 학대 방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모 부부의 자녀들도 숨진 아이가 학대를 당한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심야와 새벽에 배송 업무를 하던 쿠팡 택배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택배연대 노조는 쿠팡 송파 1캠프에서 새벽 배송을 담당하던 48살 이모 씨가 그제 오후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 씨 배우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이 씨를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조 측은 이 씨가 배우자에게 심야 노동의 어려움을 자주 호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취한 20대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해변 인도와 산책로를 넘어서 갯벌로 돌진했습니다. 세종에서는 공원 갈대밭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캄캄한 밤 갯벌 한가운데에 흰색 승용차가 빠져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조명을 켠 채 차 문을 열고 열띤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인천 소래포구 부근을 달리던 차량이 인도와 산책로를 넘어 울타리를 부순 뒤 갯벌로 떨어진 겁니다. 강정을 지나쳐서 갯벌로 차가 이제 추락한 거예요. 사고 당시 부근에는 보행자들도 있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28살 남성과 여성은 구조 이후 저체온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둘 다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이들을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한밤중 공원 갈대밭에서 불꽃이 치솟고 뿌연 연기도 피어오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세종시 연기면 금강변에 있는 공원 갈대밭에서 불이 난 겁니다. 그런데 28분 뒤 강 건너편 다른 공원 갈대밭에서도 불이 났고 그로부터 4분 뒤 1.4km가량 떨어진 다른 공원에서도 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은 갈대밭 1000여제곱미터를 태우고 밤 9시쯤 꺼졌습니다. 수상한 건 지난달 21일과 그제도 근처 갈대밭에서 연이어 불이 났었다는 점입니다. 2주 사이 모두 8건, 그것도 주말 저녁 시간에만 비슷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한 겁니다. 소규모의 화재가 조금씩 이제 이동하면서 나는 그런 패턴을 강하게 추정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경찰의 영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는 상황. 경찰은 순찰을 강화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유명 제약회사가 해열제와 우울증, 당뇨 치료제 원료 용량을 조작해서 판매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복용 환자의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얼마나 많은 불법 의약품이 유통됐는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러시아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위탁 생산 업체이기도 합니다. 김우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연매출 1,000억 원의 제약회사 A사. 위탁 생산을 포함해 의약품 70여 종류를 만들어 파는 곳입니다. 인천 송도에 위치한 생산설비시설 공장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위탁 생산 기업으로도 선정됐습니다. 해열제와 우울증, 당뇨 치료제가 주요 제품입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상당수 의약품이 불법 제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료 용량을 제멋대로 바꾼 겁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거의 30% 이상 된다고 봐야죠. 하루에 일일 생산량이 5제품을 한다 치면 2제품 이상은 별지가 붙어서 오는 거죠. YTN이 입수한 공장 직원 배포용 당뇨 치료제 제조 방법입니다.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정상 제조 방법 옆에 별지 제조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인슐린 분비를 돕는 글리메피리드의 정량이 정상 제조 방법에선 1000g이지만 별지 제조 방법에선 10분의 1 수준인 100g에 불과합니다. 해열제와 관절염 치료제의 제조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약품 혼합 방식이 애초 허가 내용과 다릅니다. 우울증 약의 경우 핵심인 주성분을 더 넣으라고 지시합니다. 심지어 허가받지 않은 원료도 추가 투입이 명시됐습니다. 제조 방법이나 포장 방법 또 들어가는 성분에 조그만 차이가 있어도 약이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약사법에서는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어요. A사에서 의약품을 납품받은 업체들은 감독 책임이 있지만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희 쪽에서 의뢰를 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 같다. 의약품은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해 조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원료 용량의 의미 조작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약물은 농도가 조금만 바뀌어도 해당 효과가 달라지는 거죠. 당뇨도 마찬가지로 혈당 조절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혈당에 부작용이 올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A사 측은 설비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편차를 줄이기 위해 임의로 제조 방법을 수정했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체 조사를 거쳐 식약처에 자진 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시각청이 저희가 자주 신고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품목에 대해서 시각청의 처분은 다양할 것 같습니다만 해당 품목은 제조물 정지나 허가 취소가 될 것 같고요. A사는 러시아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 V를 위탁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A사의 의약품 제조 방식에 대한 신뢰성 의문이 제기되면서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게임을 하던 여성이 다른 이용자에게 심한 성희롱 발언을 듣고 고소하러 갔다가 경찰의 만류로 하지 못했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게임 캐릭터에게 한 말을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며 수사관이 고소장 접수조차 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2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말 게임 채팅방에서 다른 이용자로부터 성희롱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싶다, 몇 컵이냐는 등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고 A씨는 상대를 차단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계정을 만들어 계속해서 성희롱 발언을 하고 욕설까지 퍼부었습니다. 원래는 초반에는 그냥 무시하고 했어요. 차단을 하거나 그 얘기 들어도 무시하고 그랬는데 이런 말도 못할 심한 발언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참다 못한 A씨는 B씨를 고소하러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고소장조차 내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경찰이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좀 많이 기분이 나빴죠. 어떻게든 약간 고소장을 못 내게 하려는 그런 티가 나긴 했었어요. 이유는 사이버 공간에서 게임 캐릭터에게 한 말로 볼 수 있어서 실제 이용자에 대한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 따라서 모욕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게 경찰 해명입니다. 성폭력 혐의 적용도 어렵다며 A씨를 돌려보냈습니다. 정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법 조항을 찾아봤습니다. 성폭력 처벌법을 보면 게임 내 성희롱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로 규정돼 있습니다.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 지난해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또 모욕죄와 달리 1대1 대화라도 처벌 가능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사회복무요원 24살 C씨가 여성 게임 이용자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의 성희롱도 엄연한 범죄인 겁니다. 모욕죄가 안 된다며 고소장 접수 자체를 막기보다는 죄가 성립하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안내해줬어야 수사기관이 제 역할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게임 이용자의 16.7%는 성희롱과 성차별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 쪽지나 채팅 등을 통한 성적 욕설 등이 70.9%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부터 게임 내 성희롱을 심각한 성폭력 범죄로 보고 대응해야 사회인식을 바꿔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경찰서에 갔다가 되지 않는다는 말만 듣고 당황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다양한 방식의 성적인 괴롭힘이라든지 성적 모욕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것이 심각한 성폭력이다라고 인식하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게임 운영사가 성희롱 가해자의 이용 제한이나 고발 조치를 하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대기업 10곳 가운데 6곳은 올해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아예 한 명도 뽑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110곳 가운데 63.6%는 올해 상반기 한 명도 채용하지 않거나 아직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채용이 아예 없는 기업이 17.3%, 채용 계획이 미정인 기업 비중이 46.3%였습니다. 지난해 3월 조사에서 응답 기업 비중이 각각 8.8%, 32.5%였던 것을 고려하면 채용 시장이 작년보다 악화한 것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저성장 상태에서 물가는 높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해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경기 침체가 지속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어서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년 동기 대비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까지 감소세에 있어서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경기 침체 국면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미얀마 경찰과 가족을 포함한 약 50명이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를 피해 인도로 피신한 데 이어 80여 명이 인도로 가기 위해 국경에서 대기 중이라고 AFP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인도 당국 관계자는 그제 85명 넘는 미얀마인이 인도로 들어가기 위해 국경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얀마 경찰 8명은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의 지시를 따를 수 없다며 가족 등과 함께 인도 동북부 미조람주로 도주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미얀마 사태 이후 인도로 피신한 미얀마인은 48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톨릭 2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이라크를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7일 순위파 극단주의 조직 이슬람 국가 IS의 폭력으로 초토화된 북부 도시 모술을 찾아 평화 공존을 호소했습니다. 이라크 방문 마지막 날인 이날 이른 아침 아르빌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모술에 도착한 교황은 이슬람 국가의 전쟁 과정에서 파괴된 교회 4곳이 인접한 모술 광장에서 전쟁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 하나였던 모술은 2017년 이슬람 국가가 패퇴하기 전까지 이 테러 조직의 최대 거점이었습니다. 고개 숙인 장관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허리 숙여 사과하는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 국세청장 등의 모습입니다. LH 직원들이 벼를 재배하겠다는 농업경영 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실제로는 묘목을 경작하고 있었다며 농지구입 목적이 농사가 아니라 투기라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3기 신도시 지정 전 시흥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LH 직원 10명이 더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17,500여 제곱미터로 매입 대금은 93억 원가량. LH는 동명이인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기 신도시보다 더 짙은 옆 동네 투기 의혹. 3기 신도시 광명 시흥지구 인접지 도창 매화동의 농지 거래량이 최근 2~3배 급증했다는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신도시 예정지역보다 월등히 많은 것인데 수용되는 땅 대신 인접한 지역을 사들여 더 많은 시세 차익을 노린다는 건 부동산업계의 공공연한 비밀. LH 직원 의혹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투기 수익 5배 환수, 홍남기의 엄포에도. 처벌을 강화한다 해도 소급 적용이 안 돼 이미 3기 신도시 투기 행위에는 적용하기 힘들다는 내용 이어서 봅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상으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도 최대 5천만 원 벌금이 전부. 법이 바뀐다 해도 업무 중 정보를 알게 된 당사자가 아닌 이들로부터 정보를 얻어 투자한 경우에는 여전히 적용이 쉽지 않아 정부 대책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LH가 지난해 공기업 중 성과급이 가장 많았다는 기사 눈에 띕니다. 36개 공기업의 지난해 성과급 자료를 보면 이 기관들은 지난해 임원 166명에게 성과급을 모두 89억 원가량 지급했는데요. LH는 임원 7명에게 성과급 5억 4천만 원을 줘 통액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코로나 관련 기사 보겠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달 말 시작될 전망이라는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지난 5일 방역당국 전문가 회의에서 만 65세 이상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이번 주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낼 거라는 내용입니다. 조선일보는 오전부터 만차인 아울렛 주차장 사진과 함께 1년 동안 억눌린 소비 심리가 폭발했다는 기사 일면에 담았습니다. 봄바람 분 백화점 주말 매출이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늘었고 제주 인기 호텔의 6, 7월 예약은 마감됐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 살펴봅니다. 양자 대결 구도에서는 안철수 대 박영선 47대 40, 오세훈 대 박영선 45대 42로 야당 후보가 앞서고 3자 대결 시에는 36대 26대 24로 박영선 후보가 우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중앙일보가 입소스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입니다. 주간 브리핑 이하린입니다.
네, 이번 한 주간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봄의 성큼 다가서겠습니다. 다만 환절기인 만큼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모두 신경을 잘 써주셔야겠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 기온이 영상 1도 선에 그치면서 조금은 쌀쌀하고요. 한낮에는 13도까지 올라서 예년 이맘때보다 5도가량이 더 높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들고 다닐 수 있는 입고 벗기 편한 옷차림으로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내륙 곳곳으로는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지면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경기 화성의 가시거리는 80m, 경남 창원은 110m, 충남 예산도 140m 등 시야가 평소보다 답답한 곳들이 많아서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낮 동안에는 안개가 걷히고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는 하늘에 구름 양이 늘어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오르며 한결 포근하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이 13도, 대전은 15도, 광주 16도, 대구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낮 기온은 15도 안팎을 보이며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일교차는 여전히 크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호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전 동안 대기 정체로 인해서 서울도 수도권과 충청 지역의 공기도 탁해지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KF80 이상 마스크로 잘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최현미입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파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가 공식 사과하면서 부동산 투기 이익은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사 대책 등 앞서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은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누적 접종자가 접종 시작 9일 만에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 의심 신고는 모두 3,600여 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검찰개혁 진행 상황과 함께 다음 검찰총장 인선을 포함한 검찰 조직 안정화 방안도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우리 외교부와 미 국무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오늘 중으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 관련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어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책임 장관으로 송구하다며 사과한 뒤 토지개발, 주택 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 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 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어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고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LH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이사 대책을 포함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도시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주택 공급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 편법 등 시장 교란 행위는 가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김현우 기자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LH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공급 대책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투기 의혹이 터져나온 광명시형 택지뿐 아니라 이전에 발표된 예정지까지 철회하라는 일부 요구에 정면 돌파 의지를 천명한 겁니다. 애써 마련한 공급 대책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혹여나 이번 사태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그간 모든 정책 역량을 쏟아부으며 진력해온 정부의 정책 의지와 진정성이 훼손될까 안타깝고 두렵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일정대로 이번 달 2사 공급 대책 후보지와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개를 시작으로 상반기까지 공공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과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등이 순서대로 추진됩니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초강력 대책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LH 사례처럼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와 시세 조작 행위, 불법 중개 등을 4대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가중 처벌 방안도 찾기로 했습니다. 부당이득 회수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을 환수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불법 행위자는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퇴출하고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도시 정책을 둘러싼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확산하고 있어 이번 대책이 성난 민심을 얼마나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LH 직원이 주택이나 토지 투자를 하는 것은 오얏나무 밑에서 각근을 매는 격이라며 자제하는 게 좋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경제 관련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공직자나 공기업 직원이라면 직무 관련성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일에 대해 몸가짐을 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 싫다면 공직을 맡지 말아야 한다며 법을 최대한 활용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엄정 대응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어떤 것도 감출 수 없고 감추어서도 안 되며 합동조사단 1차 조사로 충분하지 않으면 가명이나 차명 거래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재발 방지 대책이 공허한 생색내기 쇼에 불과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뻔한 대책을 내놓고 셀프 면죄부를 받을 요량이냐면서 사흘이나 회를 앞당겨 발표한 만큼 졸속일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구도를 매듭 짓고 포스트 윤석열 체제로 검찰개혁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나연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부처별로 진행되는 신년 업무 보고의 일환이지만 다른 부처 때와 달리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면직안을 제거한 지 사흘 만에 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처음 대면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포함해 어수선한 검찰 조직을 다잡고 개혁 작업을 이어갈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법무부와 검찰의 그간 갈등은 윤 총장의 사퇴로 일단락된 걸로 본다며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에 추진할 개혁 방향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입법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속도 조절 주문을 시인한 데다 속도 조절 이야기는 박범계 장관 그 임명장 받으러 온 날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 당부를 했죠. 자칫하면 중수청 반대를 사퇴 명분으로 삼은 윤 전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는 만큼 기존 논의에서 더 나아가진 않으리란 분석도 나옵니다. 소위 말하는 검수 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통치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도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검사들이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출범 등 수사권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보고할 예정이어서 문 대통령이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에 역량을 모아달라고도 직접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속이든 감속이든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로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작업은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검찰개혁 2라운드의 밑그림이 업무보고 메시지를 통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수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로 뒤숭숭한 분위기인 검찰이 오늘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어서 조직 따지기에 나섭니다. 후임 검찰총장을 뽑기 위한 인선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희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로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오늘 오전 10시 반 첫 공식 일정으로 전국 고검장 회의를 주재합니다. 회의엔 서울과 수원,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고검장 6명 전원이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먼저 윤석열 전 총장 사퇴로 혼란스러운 검찰 조직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윤 전 총장의 사퇴 배경이 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모을 계획입니다. 최근 대검이 중수청에 대한 일선 검찰청의 의견 취합을 마무리한 만큼 반대 입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후임 검찰총장을 뽑기 위한 인선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 착수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당연히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아주 조속히 구성을 하려 하고 지금 몸은 여기 있지만 실질적으로 준비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추천위는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의원 4명으로 꾸려집니다. 추천위는 후보 청거를 받아 3명 이상을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은 이를 존중해 총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합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김호수 전 법무차관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이 후보로 거론됩니다. 차기 총장은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이르면 4월 말이나 5월쯤 취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지난주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계 진출 여부를 놓고 찬성과 반대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윤 전 총장의 정계 진출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48%, 부적절하다는 의견은 46.3%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응답은 이념 성향별로 엇갈렸는데 보수 성향은 적절하다는 응답이 60.6%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던 반면 진보 성향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70%를 넘어 대비를 이뤘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정계 진출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86.8%였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88.4%로 지지 정당별 편차도 컸습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와 40대에서 반대 여론이 높았고 고령에서는 찬성 비율이 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상반기 한미연합훈련이 오늘부터 18일까지 실시됩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으로 훈련 규모도 최소화하고 야외 기동훈련도 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전작권 전환 핵심인 미래연합사령부 완전 운용 능력 검증이 또 미뤄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상반기 한미연합훈련이 18일까지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9일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작년 하반기 훈련보다 하루 줄어든 일정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훈련 참가 규모도 최소화하고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기대를 모았던 전시작전권 전환 2단계인 FOC, 미래연합사령부 완전 운용 능력 검증도 미뤄졌습니다. 우리 측은 이번 훈련 때 검증을 진행하자는 입장이었지만 검증에 참여할 미군 증원 병력이 코로나 상황 등으로 국내에 입국하지 못하면서 결국 미루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반기 훈련 때도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미뤄질 공산이 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먹구름이 짙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증원 전력도 제대로 오지 못하고 훈련 기간도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기동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작권 전환 검증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작년부터 제대로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 정부 임기 내에서 전환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대신 합참은 추후 FOC 검증에 대비해 사성 장군이 지휘하는 전구작전 훈련을 일부 실시해 전작권 전환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전훈련 통제 TF를 운용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등 훈련 기간 중 개인 방역 대책도 마련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매번 한미훈련에 극렬 반발해왔던 북한은 아직 이와 관련한 공식, 비공식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사상 처음으로 개최한 시군 당 책임비서 강습회 폐강식에 참석해 민심 중시를 강조했다는 내용만 보도됐습니다. 일각에서는 3월 한미훈련을 겨냥한 북한 도발설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장기간 표류를 면치 못하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도 성명을 내고 양국이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합의안에는 한국 측의 의미 있는 증액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와 미 국무부 모든 분담금 인상률 등 합의의 자세한 내역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17,131명으로 누적 접종자는 31만 4,656명을 기록해서 지난달 26일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9일 만에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인구 대비 접종률은 0.61% 수준입니다. 백신을 접종한 뒤 이상 반응이 의심된다는 신고는 하루 새 806건이 늘어서 누적 3,68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접종 뒤 사망 사례가 추가로 남았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는 그제 오후 2시 이후 백신 접종 뒤 사망 신고가 2건 더 접수됐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뒤 사망 신고된 의심 사례는 모두 9건이 됐습니다. 2명은 50대와 60대 여성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들입니다. 이들이 백신 접종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 등 정확한 인과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백신 접종 이상 반응은 단 하나의 사례도 결코 가벼이 넘기지 않고 사인과 인과성을 규명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상황 점검 회의에서 대부분 경미한 수준이지만 일부 요양병원 입원 환자가 접종 후 사망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니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이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도록 현장 예진 과정에서 보다 세심하게 살펴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을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접종할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대상 확대 여부와 관련해 이번 주 중에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정확한 날짜는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400명대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동량 증가와 변이 유입 등으로 4차 유행이 언제든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정부는 하루 50만 건까지 검사 역량을 확충하고 비수도권에도 임시 선별 검사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이틀째 400명대입니다. 주말이라 검사 건수가 평일보다 2만여 건 줄었지만 신규 확진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겁니다. 3,400명대를 이어간 게 벌써 7주째입니다. 특히 수도권 상황이 심각합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환자의 10명 중 8명 이상이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모임 등이 연결고리입니다. 선제적 검사에 들어간 동두천 지역 외국인 노동자의 확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이나 사업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언제든 재확산의 불씨가 살아있는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정부는 혹시나 있을지 모를 4차 유행에도 대비합니다. 우선 증상 없는 감염자를 통한 확산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에도 임시 선별 검사소를 설치합니다. 또 하루 50만 건까지 검사할 수 있도록 검사 역량도 대폭 확충합니다. 재유행이 발생하여 하루 평균 2,000명의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의료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봄철 이동량이 느는 등 방역에 긴장이 풀리고 있다며 3차 유행이 안정적으로 억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충북에 있는 제조업체 두 곳에서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던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연쇄 감염이 보고됐습니다. 부산에서는 장기 입원 환자 선제 검사를 통해 집단 감염을 찾아냈는데 만일을 위해 최근 태어난 사람들까지 진단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충북 진천 닭 가공업체입니다.
잠복기를 고려해 음성 판정된 직원 80여 명을 다시 검사했더니 10명 넘게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로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해왔습니다. 충북 음성 유리제조업체 집단 감염도 함께 기숙사를 쓴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 확산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느 업체든 외국인 노동자들이 공동 생활을 하는 건 비슷한 상황. 음성군이 선제 대응 차원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시작했는데 첫날부터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부산에선 선제 검사로 종합병원 집단 감염이 발견됐습니다. 장기 입원 환자 가운데 1명이 확진돼 같은 병실 환자 등을 검사한 결과 확진자가 줄줄이 나왔습니다. 이 병원은 선제적으로 장기 입원 환자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장기 입원 환자였고 주기 검사에서 확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산시는 확진자가 나온 6층 병동을 격리하고 입원 환자와 직원은 물론 최근 퇴원 환자까지 1000여 명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진정되는가 싶던 부산 감천항 사업장 연쇄 감염도 하루 만에 추가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격리됐던 직원과 관련 접촉자들이 새로 양성 판정됐는데 지난 1월 60명 넘는 감염자가 나온 곳이어서 방역당국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확인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3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에 집계된 379명보다 64명이 적은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300명대 중후반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이 미국 고등학생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올 가을에, 초등학생들은 내년 1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미국 CBS와의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하루 6만 명에서 7만 명 사이 수준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고 정말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백신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은 카페나 음식점 영업을 다시 허용하면서 경제 봉쇄 수위를 또 낮췄습니다.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는 모습이지만 이번 달 말에 예정된 총선을 의식해서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을 닫았던 카페에 손님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백신을 맞았거나 코로나19 음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린패스만 있으면 누구나 카페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אני כל כך שמח שהכל נפתח מחדש ואני מקווה מאוד שהאנשים באמת ישמרו את כל ההנחיות ואנחנו נוכל להמשיך ולשבת בבתי קפה האלה. 사장과 종업원들도 오랜만에 손님 맞이에 분주합니다. We're very happy that this day came. We've been preparing for this day for a very long time. You see, we opened all the tables and the chairs, and we're waiting for customers. 이스라엘 정부가 경제 봉쇄 조치를 완화한 것은 지난달 7일 이후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제한적이지만 학생들의 등교가 재개되고 뉴욕과 런던 등의 하늘길도 다시 열립니다. We still have to watch ourselves. We have to wear masks, keep the distances that people require, but social distance. But we're coming out of it.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빠르게 감소하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3,000명대에서 더 줄지 않고 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다시 1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백신을 맞았지만 재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오는 23일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정치적 계산에 따라 봉쇄를 풀었다는 비판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경선입니다. 10살 조카의 손발을 묶은 뒤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에 물고문이란 표현까지 썼는데요. 숨진 아이의 식도에선 물고문 충격으로 빠진 것으로 보이는 치아가 발견됐고 개의 배설물까지 먹게 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10살 조카를 물고문 끝에 숨지게 한 이모 부부. 앞서 혐의에 대해 억울하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그게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네, 기자님들도 형사님들도 너무 정해놓고 자꾸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들은 애완견 배설물을 아이에게 먹이는 등 정서적 학대까지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부부가 개똥을 모아놓은 커다란 비닐봉투에 조카를 들어가게 하고 핥아보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부부는 학대 과정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남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속된 학대에 결국 아이가 숨진 건 지난달 7일. 부부는 아이 사망 전날엔 파리채와 손으로 4시간 동안, 당일엔 빗자루까지 들고 번갈아 때렸습니다. 그런 다음 아이 양손을 뒤로에 빨랫줄로 묶고 발을 비닐로 묶은 뒤 수차례 얼굴을 욕조에 밀어 넣었습니다. 학대 과정에서 갈비뼈가 부러지고 물고문 중엔 앞니도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물하고 같이 삼켰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무래도 물고문 과정에 그랬지 않나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후에 막 부닥칠 수도 있고. 부부는 조카의 사망 당일 물고문과 폭행이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부부를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사망 당일 온몸에 힘이 빠져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아이를 물고문한 것이라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학원과 어린이집, 병원 등 아동 관련 시설을 운영하거나 시설 내서 일한 사람들 20명이 적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아동 관련 시설 37만여 곳을 점검한 결과 시설 운영자 5명과 종사자 15명이 아동학대 전력자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법 집행이 끝난 뒤로부터 10년 안에는 아동 관련 시설을 운영하거나 일할 수 없지만 최근 4년 동안 79명이나 이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 내려달라며 기사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가한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기사에게 침을 뱉는 등 10분 가까이 난동을 이어갔습니다. 안윤아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서울 화곡동에서 주행 중인 버스 안, 뒷문 근처에 있던 여성이 갑자기 버스 기사에게 다가갑니다. 느닷없이 기사의 뺨을 때리더니 고함을 지릅니다. 야, 때리게? 기사의 머리를 밀치고 마스크를 억지로 끌어내립니다. 통로 중앙으로 가는가 싶더니 담배를 꺼내 피우기 시작합니다. 잠시 뒤 꽁초를 기사에게 던지고 침을 뱉습니다. 분을 못 사귄 듯 다시 기사의 머리채를 당기더니 빈자리에 앉아 담배를 또 태웁니다. 난동은 버스기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고 나서야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제 앞에서 막 라이터도 집어 던지고 막 이래가지고 바로 앞에서 되게 무서웠었어요. 그 버스 안에 당시에 애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무서워서 뒤로 자리를 다 피했거든요. 이틀이 지나 YTN 취재진을 만난 버스기사는 뇌진탕 증세를 호소했습니다. 어떤 승객이든 돌변할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연차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두통은 계속 지금 있는 상태고 속도 조금씩 메스껍고 집에 있는 가족들 생각만 거의 했어요. 네, 거의 그러면서 참았습니다. 경찰은 20대 여성 승객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버스 카드를 단말기에 찍었는데도 안 내려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전북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는 50대 승려가 구속됐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54살 A씨에 대해 달아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저녁 6시 30분쯤 내장사 대웅전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한 A씨는 사찰 승려들에게 서운함을 느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금강변에 있는 수본공원 갈대밭에서 불이 났습니다. 30분가량 뒤에는 강 건너편 다른 수변공원 2곳에 있는 갈대밭에도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은 갈대밭 1000여 제곱미터를 태운 뒤 밤 9시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과 그제도 금강변 갈대밭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쿠팡 배송 직원이 심야에 배송지 담장에 매달려서 집 안을 들여다보다가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쿠팡 측은 잘못 배송된 상품을 찾으려다가 벌어진 일이고 고의성은 없었다며 사과했습니다. 당사자의 말을 듣고 직접 판단해 보시죠. 김민성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의 주택가. 한 남성이 민가가 있는 골목길로 들어섭니다. 휴대전화 화면을 확인한 뒤 주택 담장을 살피더니 담장에 손을 짚고 약 5초간 집 내부를 살핀 다음 돌아갑니다. 당시 집 안에 있던 사람은 높이 약 190cm 정도의 담장을 사이에 두고 집 밖에 있던 남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 남성은 쿠팡 배송기사로 영상이 찍힌 시간은 토요일 밤 11시 40분쯤이었습니다. 집주인은 한밤중 개가 짖는 소리에 놀라 밖을 내다봤는데 웬 남성이 집안을 들여다보고 있어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합니다. 또 올까봐 무서워서 새벽에 많이 공포하고 불안 떨면서 잠을 못 잤어요. 지금까지도. 많이 무서웠죠. 앞서 지난 6월 광주 남구에서는 쿠팡 기사가 배송지 담장을 넘어 마당에 들어가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쿠팡은 신규 채용한 기사들을 투입하기 전 배송을 위해 담을 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전 교육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기간은 입문교육 3일, 동행교육 2일을 더해 총 5일입니다. 초인종도 있고 대문도 두드리고 말하면 바로 나올 수도 있는 상태인데 왜 굳이 담벼락을. 쿠팡 측은 해당 기사가 다른 집에 잘못 배송한 물건을 찾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나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구두 사과와 함께 인사위를 열겠다는 뜻을 고객 측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피해 고객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뜻을 밝혔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1980년대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비상상고심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는 11일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 고 박인근 씨의 불법 감금 혐의 등 사건에 비상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불황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세워진 형제복지원에서는 1975년부터 12년 동안 매년 3천여 명이 갇혀 강제로 노역했고 구타와 학대, 성폭행 등이 자행됐습니다. 박 씨는 1987년 불법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은 당시 정부 훈령에 따른 것이었다며 1989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11월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인권 유린이 있었다는 검찰 과거사위 진상조사 결과와 권고에 따라 과거 판결이 위법이라며 박 씨 사건을 대법원에 비상상고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축구부 후배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 속에도 기성용 선수가 2경기 연속 선발 출전해 멋진 도움까지 기록했습니다. 경기를 마친 뒤에는 다시 한번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보도에 이만수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축구부 후배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 속에서도 기성용은 2경기 연속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후반 6분에는 그림 같은 패스로 동료의 골을 만들어내며 11년 만에 K리그에서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3대0 완승의 기쁨이 채 식기도 전에 기성용은 의혹을 제기한 이들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지금 변호사님하고 잘 상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지금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만 더. 피해자 측이 모든 증거를 공개하겠다며 기성용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 기성용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며 법적 다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을 했고 법적으로 지금 책임을 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겠고. 한창 축구 열기로 달아올라야 할 시즌 초반이 자신을 둘러싼 논란으로 퇴색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성용은 변함없는 활약을 다짐했습니다. 전혀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은 저는 없고요. 오늘도 보셨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경기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 전혀 저한테는 무리가 없기 때문에. 변함없는 경기력으로 자신의 진가를 증명해낸 기성용. 하지만 본격적인 법정 공방을 예고하며 긴 싸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네, 국내 첫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가 오늘부터 1시간 과학 뉴스 생방송을 엽니다.
깊이 있는 보도와 다채로운 과학 콘텐츠로 과학 대중화의 새 장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발사. 시험 발사체가 발사되었습니다. 한국형 엔진 시험 발사체가 우주를 향해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생중계와 함께 다양한 후속 보도와 전문가 인터뷰는 발사체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영하 80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현장 취재와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은 코로나19 극복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가 개국 13년 만에 과학뉴스 1시간 생방송 시대를 엽니다. 하루의 최신 과학 소식과 함께 반려동물에 관한 궁금증과 취미생활에 숨겨진 과학 원리, 바이오의 세계, 과학의 달인 등 다양한 코너가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코로나19를 동시에 경험하면서 국민 여러분들도 과학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과학계 전체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1시간 생방송 과학뉴스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찾기 힘든 독보적인 콘텐츠입니다. 과학뉴스 구독자 2만여 명과 YTN 사이언스 구독자 46만여 명 등 가파른 유튜브 구독자 수 증가는 양질의 과학 콘텐츠에 대한 시청자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유튜브 콘텐츠가 너무 쉽고 재미있게 만드는 데 치중하는 바람에 정확성이나 그 신뢰도 면에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이언스 TV에서 만드는 이 유튜브 콘텐츠는 무엇보다도 정확성을 강조를 해서 1시간 생방송 뉴스를 계기로 YTN 사이언스는 고품질의 과학 콘텐츠로 과학과 국민을 연결하는 과학 허브로서 역할을 다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고개 숙인 장관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허리 숙여 사과하는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 국세청장 등의 모습입니다. LH 직원들이 벼를 재배하겠다는 농업경영 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실제로는 묘목을 경작하고 있었다며 농지 구입 목적이 농사가 아니라 투기라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3기 신도시 지정 전 시흥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LH 직원 10명이 더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17,500여 제곱미터로 매입 대금은 93억 원가량. LH는 동명이인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기 신도시보다 더 짙은 옆 동네 투기 의혹. 3기 신도시 광명 시흥지구 인접지 도창 매화동의 농지 거래량이 최근 2~3배 급증했다는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신도시 예정 지역보다 월등히 많은 것인데 수용되는 땅 대신 인접한 지역을 사들여 더 많은 시세 차익을 노린다는 건 부동산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 LH 직원 의혹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투기 수익 5배 환수, 홍남기의 엄포에도. 처벌을 강화한다 해도 소급 적용이 안 돼 이미 3기 신도시 투기 행위에는 적용하기 힘들다는 내용 이어서 봅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상으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도 최대 5천만 원 벌금이 전부. 법이 바뀐다 해도 업무 중 정보를 알게 된 당사자가 아닌 이들로부터 정보를 얻어 투자한 경우에는 여전히 적용이 쉽지 않아 정부 대책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LH가 지난해 공기업 중 성과급이 가장 많았다는 기사 눈에 띕니다. 36개 공기업의 지난해 성과급 자료를 보면 이 기관들은 지난해 임원 166명에게 성과급을 모두 89억 원가량 지급했는데요. LH는 임원 7명에게 성과급 5억 4천만 원을 줘 총액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코로나 관련 기사 보겠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달 말 시작될 전망이라는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지난 5일 방역당국 전문가 회의에서 만 65세 이상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이번 주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낼 거라는 내용입니다. 조선일보는 오전부터 만차인 아울렛 주차장 사진과 함께
1년 동안 억눌린 소비 심리가 폭발했다는 기사 일면에 담았습니다. 봄바람 분 백화점 주말 매출이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늘었고 제주 인기 호텔의 6, 7월 예약은 마감됐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 살펴봅니다. 양자 대결 구도에서는 안철수 대 박영선 47대 40, 오세훈 대 박영선 45대 42로 야당 후보가 앞서고 3자 대결 시에는 36대 26대 24로 박영선 후보가 우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중앙일보가 입소스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입니다. 주간 브리핑 이하린입니다. 오늘도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루에 봄과 겨울 두 계절이 공존하면서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6도로 춥게 느껴지고 있지만 한낮에는 13도 선까지 올라서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입고 벗기 편한 옷들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량이 늘겠고요. 아침까지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대기질은 비교적 양호하겠지만 오전과 밤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13도, 대전은 15도, 대구는 14도, 광주는 16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차례 봄비가 지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늘 굿모닝 YTN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YTN 24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